그 장면이 나왔죠. 배우 한수미 씨가 생일 파티 때 하고 나온 목걸이 귀걸이가 화제였어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1,000원짜리였다. 다이소에서 산 물건이었죠. 태연 씨 역시 여기서 파는 3,000원짜리 원프라임 세트 하고 나온 여부제였고요. 자,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서 아직도 절반 이상은 1,000원짜리죠. 별의별게 다 있잖아요. 요새는 피리 같은 크리스마스 용품도 있고, 다취생 툴스 때문에 생활용품, 학용품, 화장품, 몇는 거던데. 그런데 이렇게 싸게 온다골 다 팔게 된 데는 하얀이 있죠. 예전엔 욕도 넣고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일본 다이소랑 이름이 같게 된 데 하얀이 있다. 이쯤 되면 마성의 가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갔다가 뭐 사고 나오겠다. 하루던 것보다 더 사고. 다이소 매장이 1,500곳이나 있는데 하루 100만 명 넘게 찾거든요. 하루에 팔리는 물건만 한 500만 개나 돼요. 국민 한 사람당 평균으로 치면 1인당 1년에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만 35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뭐 별게 다 있죠. 자, 다이소 첫 매장은 1997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열었어요. 저도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13평짜리 가게. 근데 처음에는 가게 이름이 다이소가 아니라 바스스 울븐 프라자였죠. 1,000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고 그러니까 주로 1,000원짜리 균일가 제품을 파는 가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1,000원은 지금 상황이랑은 좀 달라요. 일단 예전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많이 썼어요. 지금 잘 안 쓰죠. 버스 지하철 요금이 뭐 400원, 택시 기본시 요금이 1,000원? 우리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슈퍼에 가면 과자 한 봉지에다가 아이스크림 하나까지 사먹고 돈이 남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근데 누가 왜 균일가로 파는 이 가게를 열었느냐.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 이분 사진을 딱 지금 보면은 제 눈에는 딱 일반적인 소공화 사업가 같아 보이는데 이분이 사실은 물려받은 것 없이 공장의 제조 책임자로 열심히 일하다가 45살이던 80년대 후반에 뜻하지 않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무실도 안 구해져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본인을 키우는 어머니 집에다가 사무실 차렸대.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최근 이분이 쓴 책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도 좀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45살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사업가가 되려는 꿈도 없었대요. 근데 동생이랑 같이 일본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일본이 워낙 잘 살때니까 한시로서는 값싼 국산품을 일본 업체에 납품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판촉물로 쓰이는 열쇠고리, 잿소리 등 뭐 인던 물품을 납품을 했대요. 근데 그 고객 중에서 왜 일본에 가면 백엔샵이라고들 있잖아요. 일본 비밀가 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뭐 랜드와 열심히 막 당하면서 뭐 찾아서 행복한 인정이 됐나요? 그래도 어떻게 한국과 일본 뭐 전국을 누비면서 사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안목도 생기고 업체들이야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러다가 차츰 미국, 유럽에서 시작된 이 중립사 샷이 일본에서도 잘 됐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가게를 차려보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회사를 만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이가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화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화성산업을 만들고 지금은 한국의 다이소를 운영하는 화성 다이소의 전신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를 차리고도 5년 동안은 가게를 막상 차리지는 못했어요. 일본 업체에 납품하는 게 주력 사업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당시 일본에 있던 박정부 회장의 거래처 중에 배창산업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배창산업. 일본식으로 이름은 나이스산. 거기서 낸 백인샵이 다이소고요. 왜 일본에서 잘 나가던 경제가 꺾이고 90년대 되면서 진 경기 침체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런 균일가로 물건을 파는 백엔샵들이 잘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창산업의 성장이 눈미죠. 창업자가 엄청 단단했어요. 그래서 납품업체들이 마음에 안 들면 돕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대놓고 연방을 주고 저는 어찌하겠어. 일본 대체산업이 워낙 잘 나가고 사는 물건도 많으니까 납품을 하려면 기력을 참고 버티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계속 또 그 사람 눈에 드는 물건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오고 그러면서 박정부 창업자의 사업도 같이 성장합니다. 점차 더 많은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에 또 퍼지고 납품하는 품목만 거의 2만 개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애꿎은 게 이 제일 큰 고객한테 납품하는 금액은 자꾸 커지는데 일본 대창산업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비닐컵샵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데 딴 데 말고 우리한테만 납품하는 거. 자, 그런데 거기에만 의지하다가 만약에 거래가 끊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거의 뭐 망하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기다릴 수는 없겠다 하고 아성산업이 한국에다 만든 게 아까 강동구에서 열었다는 다이소의 전신 아스코 이동프라자였던 거예요. 1997년 봄에 1호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해 말에 무슨 일이 있었죠?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자,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도 비메이크아시아 마스코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너도 나도 좀 더 싼 걸 찾는 거죠. 왜 예전에 신세계판에서 대형 할인마트도 국내에서 그게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인마트도 많아지고 아스코도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리고 왜 당시 기억해보면 천냥백화점이라고 불렸던 곳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왜 IMF 직후에는 부도난 업체들의 제품을 가져와다가 이거를 떠히로 파는 그런 곳들이 주로 천냥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천냥백화점이라는 건 다른 물건들도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하지. 다분히가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천냥백화점이랑 아스코 이봉프라자랑 같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아스코 이봉프라자의 모체가 일본 업체에 납품해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어디에 가면 누가 뭘 싸게 잘 만들고 어디가 더 싸고 여기서 갖고 오는 게 무료용이 유리한 머릿속에 지도가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일본에 2만 개 납품어선 품목 중에서 골라서 한국에 가져와서 팔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천냥백화점 같은 데랑 완전히 성격이 좀 달랐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 사업은 초기 단계라서 매장을 이렇게 많지는 않고 뭐 비니크숍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안 나오면 직내 차린 가게들에서 아직 남는 게 많지가 않은 거지. 파는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납품하는 당시까지는 주력 산업이었던 걸 계속해야지 사업이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야속하게 일본의 최대 고객이었던 그 대창 산업이란 곳이 계속 우리한테만 납품하라고 압박을 하고 난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박정부 회장 쪽에서 역제안을 했대요. 이렇게 합시다. 그쪽 얘기처럼 당신들한테만 납품을 할 테니까 우리가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겠어요. 언제 당신네가 마음이 바뀌고 고객을 끊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업하는 거에 지분을 투자하세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대창 산업이 박정부 회장의 한국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괜찮겠다 싶었겠죠. 투자도 받고 아스코라는 가게 이름도 다이소로 바꾸고 이름을 바꾼 게 투자자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더 좋아 보였고 한국말로 따지면 다이소, 동생네 다이소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하지만 일본 회사가 최대 주주도 아니고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경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당시의 사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거다. 다이소는 훗날 계속 돈욕을 걷게 다 그래도 뭐라고 하나 할 말 없는데 사실 사실 일본 자본으로 처음에 시작한 업체들이 꽤 있거든 한국에. 근데 또 그러는 동안에도 일본 업체는 박정부 대표 쪽에 물량을 주던 건 또 다른 데 막 늘리고 단출량은 줄이고 또 근데 또 오히려 품목은 늘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품목은 많아지는데 이 품목 하나하나마다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 낮추기도 어렵고 해먹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애를 먹었대요. 당연히 일본 수출도 줄고 하지만 이렇게 일본 수출이 막 꺾일 때 국내에서 다이소가 급성장하면서 버텨졌죠. 버텨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됐어요. 27년에 1호점을 냈는데 3년 뒤인 6천년에는 100호점, 2005년에는 300호점, 2008년에는 500호점. 지금은 매장이 1,000을 현장을 막 지속했죠. 굴제 대기업도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부 회장이 그런 얘기래요. 대기업들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비닐가 사업은 돈이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무직하게 땀을 흘려야만 할 수 있는 일.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상품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개발 과정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값이 싸도 괜찮은 물건을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데 그 일을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여기서 쌓인 노하우가 경쟁력입니다. 아까 다이소 1호점 생길 때랑 지금 1,000원의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도 계속 우리는 1,000원짜리 계속 팔 거야 하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고민해온 경험들이 있고 가격을 더 이상 못 낮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만드는데 이거 한쪽에 놓는 건데 구석에 왜 양쪽에 필요하냐. 페인트 한쪽에만 같이 포장도 한쪽에만 하자. 뒷면 안 보이는 데니까 그런 물건들도 있고 어쩌면 가격을 낮추려면 대피 노력을 많이 해요. 10,000개 찍으면 가격을 못 낮추겠다. 그러면 10만 개 찍읍시다. 그래서 팔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현대업체들이랑 가격 쌓이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가격을 낮추면서 각재 물건을 쫙 잘 풀어야 되니까 첨단 물류센터도 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대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원 넘는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많이 욕을 한다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그렇게 확장의 토대를 계속 가지면서 2014년에 다이소는 매출 1조 원을 돌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몇 개 팔아야지 1조 원을 버는. 근데 아직도 1,000원짜리 상품이 전체 다이소 취급 상품의 절반은 안 돼요. 왜 다이소 창업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할어머니 쓰라해서 고생하고 자라면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절대로 가족보다 먼저 죽지 않게. 최소한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는 곁에 있게 가장의 노부수들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아직도 회장직에 있다. 작년 기준으로 다이소 매출이 2조 6천억 원이 넘는다. 그 결심은 이미 차고 넘치게 이룬 거죠. 혹시도 모르죠. 언젠가는 사업 초창기의 갑이었던 일본 다이소가 커질 수 있어요. 아무튼
전 세계적인 인플레로 외국에서는 왜 기닐가 샵들이 더는 싼 가격만 고수하기 어려워졌다. 기닐가 정책을 포기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런 구도들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이소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상징적인 기닐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놀랍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상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박정부 창업자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기닐가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품질로 고객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 진정한 집중력.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커다란 성과가 1년이면 365번의 기회가 있다. 우리가 다루는 상품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작은 성실함이 내 가난한 운명을